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의 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노동경제학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특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하는 오늘 좀 소개 내용을 보시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특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뭐 나눠드리는 거에는 없지만 저는 29기 노무사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합격을 한 노무사고요. 현재로는 저희는 직접 농업인을 개합을 해서 지금 대표 노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어디 소속된 것이 아니라서 그래도 좀 시간이 강의에 투입할 시간이 많아서 그 부분 좀 걱정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강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그러니까 하게 된 취지는 일단은 노경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노경이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는 그런 강의의 로직이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아니면 강의를 수행하면서 제가 생각하라고 하는 것들 또는 제가 같이 보자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좀 뇌를 자극시키거나 아니면 좀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재밌고 그리고 나랑 좀 맞는다라고 싶으면은 저는 과감하게 노동경제학을 선택해도 좋을 만큼 매력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락처는 여기 따로 적진 않았는데 제 연락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옆에 계신 분들, 제 번호는 이렇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레이버예요. 레이버 KHLEE 32에 이제 gmail.com입니다. 네, 여기에 앞으로 수험 기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험 기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수험 과정에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하면요. 우선은 이 선택 과목으로서 노동경제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그냥 저 표기상 경제학의 한 과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경제학의 한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무사 수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사 수험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무조건 다 배워야 되죠. 노동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노동경제학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노동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에는 보통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공부하게 되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건의 개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회사에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서면 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했을 때에 근로자가 이 해고의 적법성을 따지려고 한다, 또는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 주어지겠죠. 사실관계가. 그러면은 저희가 공부할 거는 여기잖아요. 노동법에서 공부하실 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에서 서면 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판례는 서면 통지를 하는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 해고를 신중히 하도록 하는 등등등의 여러 가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암기의 대상 또는 공부의 대상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 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시험장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것은 이 두 개를 버무려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당신은 부당해고 당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를 결론을 내리는 저 사고 과정을 1년 동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완전히 동일하다 측면에서. 조금 인사나 경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법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법이나 행정쟁송이나 노동법이나 노동경제나. 그 이유는 뭐냐면 노동경제도 일단은 사회 현상이 기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측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뭐 분석을 한다라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뭐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근로자들은 근로 유인을 또는 근로를 많이 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까? 정부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예측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엄청 올렸더니 사실상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지 않았다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건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현상은 문제나 이런 데서 주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똑같아요. 법령 판례처럼 경제 모형을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일정 원리를 외우고 일정 원리를 체화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사회 현상을 풀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일부 암기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 모형을 암기하거나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나름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경제적 모형은 이러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천명한 것들을 암기해서 그것을 넣어주거나 뭐 결론에서도 노동법에서도 이제 판례에 대한 뭐 반대 의견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론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것과 똑같이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함의를 추가적으로 넣는 방식. 이렇게 노동법과 노동경제가 사실상 구조적으로 같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논의고요. 구조적인 논의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 노동경제학에서의 이 경제 모형,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한 줄로 조금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한 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경제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거의 경제학은 되게 이제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쭉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패턴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장만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모형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암기를 하시거나 체화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뭐 극대화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뭔가를 최적화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그 전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겠죠. 어떠한 제한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적화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안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주체들이 들어가고 어떤 상황들이 들어가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대원리 그러니까 또는 이러한 그 근본적인 원칙 하에서 그럼 누가 근로자가 또는 근로자가 모이면 노조가 되겠죠. 노조가 또는 사용자 또는 기업들이 제한된 상황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최적의 방법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효용의 극대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이윤의 극대화,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효용은 뭔데? 이윤은 뭔데?가 되겠죠. 이것들 위에 두 개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효용이라는 것은 이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만족도. 그것을 우리는 좀 수치화 표현하면은 그 효용 어느 정도의 효용 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사용자의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 돈이죠. 돈.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가 이번 달에 얼마나 이윤을 남겼어.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어. 또는 적자를 봐서 우리는 내년에 폐업을 해야 돼. 라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기준이 되는 뭐 돈. 간단히 말해서 돈인 거고 뭐 돈을 극대화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이 안에는 당연히 회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뭐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이제 경제적인 이유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일단은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모형의 패턴을 가지고 끝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사실상 끝까지 이러한 큰 틀, 사실 이거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러한 큰 틀로 움직인다. 노동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가 현 상황들을 분석할 것이냐 또는 예측할 것이냐를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제가 또는 이 수업 노동 경제학에서 수업 노동 경제학이 범위가 100이라고 했을 때에 거의 25% 내지 25%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동안 약 한 15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설명을 할 건데 이 원리가 나는 되게 잘 들어오고 또는 이런 걸 사고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라고 한다면 충분히 노동 경제학은 매력적인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사람은 시간당 W1 뭐 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만 원. 우리는 뭐 숫자로 표현하든 숫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호로 표현하든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 A는 시간당 1만 원의 일자리를 제한받았다. 이 사람은 1일 동안 몇 시간 일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뭐 정부에 들어가서 뭐 노동 정책을 펼치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고용을 좀 창출하고 싶은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하는 그 정부 공익 일자리를 우리가 쭉 뿌릴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1일 몇 시간 투입할 건가? 그럼 1일 몇 시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1주 몇 시간인지 확인될 수 있고 1주면 한 달, 한 달이면 1년을 다 또는 1년이면 10년을 쭉 한 번에 산정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되는 기간인 1일로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답을 할 거예요. 전 모릅니다. 일단 모릅니다가 될 거라고요. 왜 모릅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사람 A라는 것을 문제 또는 이 상황에 뒀잖아요. 그럼 사람 A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사고가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A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또는 전제를 해봅시다. 뭘 전제로 하냐? 이 사람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는 일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세 번째, 이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만 원의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죠. 우리나라 2022년에. 그 돈으로는 뭐 하루에 총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사람이 총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 사람이 딱 4시간만 잔다고 하고 20시간 남잖아요. 20시간 남는 동안 놀거나 일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이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일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럼 2번에 그럼 만약에 1번에 이어서 만약 사람 A라는 사람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 B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비교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A에 비해서 B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1일 동안 B가 A보다 오래 일할 것인지 또는 오래 일한다 라고 해봤을 때 이것을 예측하거나 분석해보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모릅니다가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왜 모릅니다가 될까요?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이 시간당 1만 원의 일자리를 제한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현재 상황, 이 사람이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릅니다가 답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해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A와 B가 다른 조건에서 지금 이 조건과 동일하고 다른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지 유일하게 사람 A하고 B가 일을 선호하는 정도, 일을 좋아하는 정도만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할 것이다. 일을 더 좋아하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A든 B든 로또에 당첨되어 일당 100만 원을 받는데요. 일당 1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거의
제가 저한테 일단 100만 원을 주면은 저는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A랑 B라는 사람도 합리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그냥 상식적이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에 비춰 봤을 때 일단 100만 원을 받으면 뭐예요? A도 B도 뭐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 또는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또는 그럴 것 같아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노무사 전문가인데 그 정부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래, 나도 이해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제 수학이라든 도구나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져온 거죠.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는 철저히 논리적인 논리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고, 논리적인 언어고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수학이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납득이 가고 설득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과 플러스 제가 앞서서 몇 가지 뭐 가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일 또는 노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들, 우리가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유명한 뭐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이제 경제 모형으로 만들어 두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제 모형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결론을 먼저 두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보고 스스로 한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이건 당연히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만 없다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하거나 제가 해설하는 것과 맞춰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나의 확신을.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비단 그런 것과 같죠. 그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볼 때 문제지에서 나왔던 문제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구조만 같이 또는 그 원리만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외우지 않고서도 그걸 항상 풀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한 혹독한 고3 과정을 거치시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에 곁으셨다면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 0은 잘못됐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그래프죠. 그래프고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Y축과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 뭐 여기에 1, 뭐 2, 뭐 1, 뭐 2 이렇게 있어서 어떠한 좌표가 2,2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X의 값은 2이고 Y의 값은 2입니다. 이러한 점 A입니다 라고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좌표라고 하죠, 이것을.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수학, 그냥 그 수라는 아무 의미 없는 수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사회과학 쪽 또는 경제학에 끌고 들어왔을 때는 각 축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사회적 의미. 세로축에는 소득 또는 소비라고도 해요. 그것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소득을 나타내는 값을 표기한 것이고, 가로축은 0에서 오른쪽, 항상 이제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의 방향으로 갈 때 여가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높은 곳에 위치한 좌표의 값은 높은 소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또는 더 오른쪽에 위치한 좌표의 값은 더 높은 여가 시간을 의미하는 좌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좌표 안에, 이러한 그 좌표 평면 안에
두 가지 선이 보여요. 두 가지 선. 첫 번째 선은 직선이에요. 직선. 그리고 두 번째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된 거. 항상 그릴 때도 좌에서 우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럼 이 두 개가 존재하고 그러면 선도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뭐 한다?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 그러면은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만나는 점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겠구나. 무슨 이벤트일까요? 우리는 지금 몇 시간을 일할 것인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 만나는 좌표, 이 좌표가 갖는 각각의 의미가 만약에 제가 이거를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1만 원이라고 W가 아까 1이라고 했죠. 제가 W라고 했지만 얘를 또 1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의미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뭐? 이 지점의 값은 10,10인데 가로축의 값은 여가 시간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10시간의 여가를 가지면서 세로축은 소득이라고 했죠. 얘는 10만 원이에요. 얘는 세로축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위치,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선택했다. 무슨 선택을 했다? 여가 시간을 10시간 놀고, 여가 시간은 우리가 레저 또는 논다라고 말하죠. 노는 시간을 10시간 갖고 10만 원을 벌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 이것을 선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동안에 이 사람이 1일 동안에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점에서 그 값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각각의 직선과 저 곡선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직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한이에요. 제한.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제한이에요. 그러면 그 제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왜 제한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죠. 이 사람은 시간당 1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인데 만약에 잠을 한 8시간 정도 잔다라고 해볼게요. 잠을 8시간 정도로 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이죠. 이것을 우리는 총 가용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총 가용 시간이 16시간.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16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6시간 내내 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돈을 얼마 줘야 돼요? 16만 원을 주면 되겠죠,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가로축이 여가 시간이라고 했으니 여가 시간이 0인, 그러니까 하나도 놀지 않고 모든 16시간을 다 여가에 사용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은 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16시간을 일했는데 자, 사장님 15,000원으로 주세요. 또는 2만 원으로 주세요. 2만 원을 주시면 저는 32만 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왜? 돈을 주는 건 기업의 마음이고 사장님 마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16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16만 원 이상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전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밑으로는 선택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사장님 영업 잘 되시라고 또는 돈 많이 벌어 가시라고 저는 8,000원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선택 가능한 거잖아요. 선택 가능하게 뭐 여기서 뭐 8,000원 또는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5,000원이면 절반값이죠. 8만 원만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위에서는 다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직선 아래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선택의 점들은 이 사람이 선택이 가능한 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가능한 점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저 바깥에 있는 점들은 이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없다, 제한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 안에서 이러한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사람은 특정한 여가 시간을 선택을 하고 여가 시간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이 놀거나 일하거나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0에서부터 여기가 10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6이니까 총
6시간을 일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렇게 곡선으로 생긴 U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저 U가 갖는 의미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번이에요. 2번. A라는 사람은 알았어. 저렇게 일한대.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을 투입해보자. 근데 B라는 사람은 뭘 줬어요? 일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A보다. 그러면은 결론을 제가 여기다 그렸죠.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사고해봐야 돼요. 스스로 사고. 차이가 뭐지? B랑 A랑 차이가 뭐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차이를 뭐지라고 생각해보면 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곡선의 생김새가 조금은 다르죠. 뭐예요? B는 A보다 더 완만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평평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선에서 만나는 또는 접하는 점이 더 왼쪽에, 그러니까 더 0에 가까운, 여가 시간이 더 0에 가까운 곳에서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버는 돈은 더 많겠죠. 더 많이 일하니까. 똑같은 시급 아래에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B라는 사람이 일을 더 좋아하니까 A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면 납득이 가겠죠. 그러면은 납득이 가는데 대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왜 더 완만한 게 해야지만 이렇게 되는데의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엔 이렇게 조금 더 여가를 더 선호하고 또는 여가를 덜 선호하고 다른 말로 근로를 더 선호하고 근로를 덜 선호하는 개인 간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효용 곡선이라고 하고 또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로서 차이를 밝힐 수 있고 그러한 기울기의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제한 안에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 라고 우리는 그래프 또는 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경제 모형을 우리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구조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보자마자 이제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앞서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여가, 소득, 효용으로 된 이런 곡선, 직선 나왔네. 그럼 이거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죠. 왜? 문제에서 또는 물음에서 또는 사실관계에서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어 일당 100만 원을 받는다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 사회현상의 변화 또는 사실의 변화가 생겼음으로 인해서 변했죠. 뭔가가 변했는데 직선의 위치가 좀 바뀌었죠. 직선의 위치가 바뀌면서 파란색으로 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선이 뭔가 의미는 하겠는데 일당 100만 원이라는 것의 의미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직선이 16, 여가 시간이 16시간, 이 사람이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인데 그 16시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의미는 이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생략한 건데요. 굉장히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점의 의미는 내가 16시간 동안 여가 놀매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그게 가능해.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가를 16시간 동안 쓴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하루 종일 놀겠다는 얘기잖아요. 배짱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서 하루 종일 놀면서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작점이 여기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일단 100만 원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그 뒤로 내가 일하고 싶으면은 그때마다 자신의 하루 일당이
늘어나는 거, 하루 벌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직선이 생겨났을 때에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결과였잖아요. 그것을 모형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일하고 있었어요. 여가 시간을 10시간, 근로 시간을 6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할 수 있는 지점이 오로지 여기밖에 생기지 않아서 이 사람은 여기를 선택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이 생각을 해야죠. 이 생각. 자, 우리가 말하는 선택은 최적화 또는 극대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로 치면은 뭐의 극대화예요? 이 사람의 주관적인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앞에서 대전제를 하고 있었죠. 그럼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여기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여기가 주관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우선 원래 여기 선택했다는 것조차도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지점이었겠구나가 되는 것이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라는 거, 더 위에 있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 또는 효용곡선 또는 무차별 곡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원점에서부터 바깥쪽에 있는 놈일수록, 더 바깥쪽에 있는 효용 지수일수록 이 사람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이게 더 높아진다면 그러면 더 높은 곳에서 이 사람은 선택을 하겠구나 라고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우리의 상식하고도 맞죠. 그리고 그 상식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들 우리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다. 그리고 이런 모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들은 이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 가장 빈출이고 이게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가 노동 경제학 전체 원리의 50% 이상은 일단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 2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과장 섞어서 한 70%는 돼요. 제가 말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냥 거의 70%는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수업 제 거 들으시고 저 선택 안 하시고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노동경제로. 네, 약 좀 치면요. 그렇다. 그러면 대충 앞에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 하는 방식과 그다음 평소에 제가 그 강조하는 것,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추론해야 하는 것들은 제 강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맞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노동경쟁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거는 좀 형식적인 내용들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게 수학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인사하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 이 위에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노동경쟁을 선택하는 사람에 있어서. 암기량이 적다. 나중에 이제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암기량이 모든 과목 중에서도 가장 적어요. 가장 적고 수업 범위도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이 노무사 시험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이틀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요걸 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 과목을. 근데 첫날 시험 쭉 보고 와서 저녁에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 때에 다음날 행정, 쟁송과 선택 과목을 1회독 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압박감에서 굉장히 해방된다. 평소에 노동경제를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그리고 저는 연기에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연기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추론 과정들을 스스로 체화하고 있으면 저는 연기의 노동경제는 끝나고 그 뒤로는 계속 다른 과목을 같이 이제 그 노동경제학을 채워 나가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점은 이거예요. 계산 및 그래프다. 이건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줄글로 그냥 쭉 쓰는 거잖아요. 모든 과목이. 이것만 띡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뇌를 사용하는 좀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이 스위치에서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노동경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아침에 노동경제를 먼저 하고 그 뒤로 비슷한
그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목들을 쭉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러한 약점들이 있다. 뭔가 계산해야 되고 최근에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계산해야 되고 그래프를 항상 그려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극복이 가능하다. 뭐냐? 반복 훈련이다. 체화시키면 되거든요. 체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려낼 수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회. 이건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인데요. 뭐 기회는 시험 난이도예요. 시험 난이도.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올해 1-1문에 좀 그 논란이 많았는데 좀 어려웠죠. 제가 봐도 조금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A로 파악하느냐 B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전히 아니지만 뒤집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점수가 나와봐야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이고 내년에도 뭐 좀 응용 문제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드한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난이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보통 그렇게 나오면은 점수는 다 평이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점수 나오는 거 일단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범위도 많지 않다. 네, 대신 이제 위협의 불이타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요 말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 올해 1문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완전히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불이타가 그럼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응용력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용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의심한 것을 스스로 추론해보고 스스로 추론한 것이 맞는지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고 저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가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나의 추론이 맞아 하면서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시험장에서 본인의 추론대로 또는 본인의 논리대로 풀어내면은 저는 반드시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이타도 충분히 그러한 응용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의 목표는 경제학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합격. 그럼 합격이라고 하면은 기출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항상 공부를 하실 때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 위주 또는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유념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건 뭐 2기나 3기 때 또는 1기 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올해 나온 문제예요. 올해 나온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사실 제가 그 동의 카페 아시나요? 그러니까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뭐 노무사 관련된 카페가 다음에 있는데 그거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제 카페는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카페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남겼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체 어떤 식으로 나온지만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우선은 이런 거예요. 올해 1문이에요. 1문은 보통 50점으로 나오거든요. 문제 1을 볼게요. 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관한 소득여가 선택 모형을 아까 한 거 나왔죠. 응용하여 소비 노동시간 평면에서라고 이게 꼰 거예요. 올해 꼰 거. 제가 아까 계속 소득여가 선택 모형을 통해서 가로축을 여가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반대로 이 밑에 있는 걸 근로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양의 방향이 여가인 것으로 표현해서 배우지만 여기서는 여가가 아니라 반대로 근로로 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럴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총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 T는 15시간이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놀거나 일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총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률 1만 원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럴 때 물음 1. 개별 근로자의 효용은 소비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산선을 수식으로 도출하고 예산선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한된 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들,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을 나타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그렸죠? 아까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가고 이게 소득이라고 했을 때 여가를 줄인다는 얘기는 근로를 늘린다는 얘기고 근로를 늘린다는 얘기는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노동시간으로 쓰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노동시간이고 얘가 소득이라고 했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면 소득이 늘어난다 라고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걸 하라는 얘기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럼 수식은
여기가 W가 1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래서 소득을 뭐 M이라고 하고 노동시간을 L이라고 했을 때 M은 무엇과 같다?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에 곱한 그 임금시간, 1시간당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30점 문제 중에 수식으로 도출하고 체증하는 경우와 체감하는 경우로 나누어 개인 노동 선택을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뒤에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얘가 뭐 한 20점, 얘가 한 25점 정도 되고 얘가 한 5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한 15분 내지의 설명으로 5점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시험 보시더라도. 자, 그럴 때 한계 대체율이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와 체감하는 경우로 나누어 개인의 노동공급 선택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죠. 소비의 한계 대체율 E가 중요한 거고 얘가 어떠한 상황이다? 체증하는 상황이거나 체감하는 현재 상황이다. 자, 그럴 때 세 가지를 알아야겠죠.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무엇인지, 체증하는 게 뭐고 체감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체증, 체감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요런 것들. 요런 거, 이게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얘를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양의 방향,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증가의 정도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체증하면서 증가한다라고 배우고 체감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증가하고 있는데 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의 정도가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얘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죠. 그럴 때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가파르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니 얘는 체감하면서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일반 수학에서의 함수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노동경제학 또는 경제학에서 통용해서 한계 대체율,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무엇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우리가 통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뭔데? 아까 한 거죠. 요것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체감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덜 가파르다, 완전 평평하다. 그럼 얘도 양의 방향으로 갈 때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우리는 이것을 한계 대체율, 정확히 말하자면 여가 시간을 가로축으로 두는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한계 대체, 여가의 소비에 대한 여가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형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단순히 이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에서 아마 수험생들은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 체감하는 경우라고 생각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체증하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체감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증한다라는 얘기는 요런 그래프를 그렸겠죠. 무차별 곡선을. 여기가 근로시간이니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뒤집혀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근로시간이니까 체감하는 형태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감소하는 식으로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단순히 출제자의 의도를 그냥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체증하는 것은 이렇게 그렸을 것이고 체감하는 것은 이렇게 그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 한글에 뭐뭐의 한계 대칭이라고 해서 소비의 한계 대칭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져요. 소비의 한계 대칭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의일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건데 소비라는 것 또는 소득이라는 것이 한 단위를 고정시켰을 때 얘가 소비를 한 단위 더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돈을 한 단위 더 벌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은 소비 또는 소득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가로축, 그러니까 여가 또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은 과연 교수님께서 이런 수험생들에게 이것까지 고려해봐라 하고 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접선의 기울기의 체증 체감을 물어본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명확히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얘가 체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얘가 체증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얘가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럴 때 노동 선택을 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선택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점, 접하는 점 이렇게 하면은 끝인 거예요. 30점은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0점, 10점으로 나왔죠. 물음 2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그 효과, 예상되는 효과를 그래프로 그려라, 예측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것은 뭔가를 예산선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겠죠. 그럼 직선이 뭔가 바뀌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물음 3에 근로시간의 규제는 없고 정보와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1.5만 원의 시간당 임금률, 여러분들 그 배우시죠? 그 뭐 근로기준법 50 몇 조인가요? 그 연장 근로에 대해서 가산해라 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노동시간 효용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나타내 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도 결국에는 앞서 단순히 직선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 또는 제한을 우리가 비틀 테니 그거에 따라 한번 그려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올려드린 그 기출 해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기출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그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의심이 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앞서서 뭐 요 내용들은 완전 기초 내용을 꼬아서 낸 거기 때문에 모든 강사님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명한 내용을 그냥 응용력을 발휘해서 풀었으면 되는 문제였고, 요 두 가지는 특정한 케이스잖아요. 근로시간을 제한, 그 다음에 1.5만 원으로 임금률을 올리는 거, 그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할 때에 뭐 통상임금의 1.5배, 그러니까 임금률이 이제 제한해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 단축시키는 거, 이 두 가지들을 모두 제가 2기에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A급이어서 모든 수험생들이 하셨을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또는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출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제가 3기 모의고사에서도 뭐 이렇게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도록, 그러니까 1만 원이면 1.5만 원으로 할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2번은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조금은 그 브리타 또는 그게 많이 중요시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물론 이 주제도 중요해요. 이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 진위계수, 뭐 로렌츠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진위계수를 구하라. 그다음에 진위계수 한계점을 물어봤죠. 이런 것들도 그 2기에서 이런 소득 분표 또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로렌츠 곡선을 설명하고 진위계수를 설명하라. 또는 제가 밑에 참고 문제를 이렇게 넣어두거든요. 2기
2기 교재 밑에다가. 근데 2기 교재 밑에 있는 이 참고 문제들은 1기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기 때 제가 같이 풀었던 거, 사람들, 그 수험생들과 같이 풀었던 문제에서 똑같이 뭐 시민의 90%가 뭐 이렇고 그 다음에 10%가 이렇다. 이거 물론 당연히 그 교수님 저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푼 거긴 하지만요. 제가 선정해서. 그렇지만 이 앞에 내용과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한 명이 전체 소득의 20%, 한 명이 80%, 이 1기에서도 한 명이 90%, 또 나머지가 10%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도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임금 효과,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뭐 위협 효과, 대기 실업 효과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임금 효과가 보기 어려운 이유를 물어봤고, 이런 문제들이 또 3문에 나왔거든요. 25점으로. 그럼 과연 이것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었느냐, 또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제가 2기 때 나눠드린 교재. 근데 물론 이거 1기 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2기 때는 실제로 답안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2기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2기 때도 이제 노동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금 효과 및 대기 실업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리고 뭐 이런 생산성 효과, 임금 평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각종 임금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3기 2회 모의고사에서도 전이 효과, 파급 효과, 그러니까 전이 효과, 파급 효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효과와 노조의 상대적 임금 이익이 과대 추정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요 내용이거든요. 진정한 임금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과대 추정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임금 효과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물음 2에서도 뭐 대기 실업이 발생될 수 있는데 대기 실업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다룬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이것을 저도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만 제가 냈다고 해서 당연히 똑같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아 이때는 이랬었지가 아니라 항상 저도 수업할 때도 그렇고 보면서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봤는지를 여러분들께 판단을 받을 것이고, 저도 이것을 제가 냈지만 비판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틀어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왜? 기출문제와 그리고 제가 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이렇고요. 그러면 1년을 어떻게 가르치냐, 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연기에는 연기 1기, 2기, 3기로 그 구분되는 걸 아실 텐데, 이제 연기에는 아주 기본 개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정도 난이도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퀴즈를 보면서 체화를 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내가 막 경제학 덕후다. 경제학은 특히나 덕후들이 많죠. 경제학 덕후여서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약간 초딩 수준인 것 같아, 너무 쉬워라고 하시면은 뭐 과감하게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기본 개념은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 덕후시라면은 만약에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학원을 가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면은 말리지 않겠지만, 경제학 덕후시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기본 개념을 좀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체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1기에는 이게 주요해요. 이걸 주로 할 거예요. 문제 풀이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체화된 것을 계속 뭐 교수저 연습 문제니 기출 문제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랑 같이 풀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답안에 들어가기 전에 답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본 개념도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확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심하죠. 막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안 보고 넘어가면 좀 찝찝한 것들,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가르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기에는 이제 완전히 답안 형식의 문제풀이로 형태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쟁점은 여기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하고, 이때부터 모고가 50점짜리 모고 들어가면서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겠죠, 저랑. 그 다음에 3기 때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스스로의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100점짜리 목을 보면서 이제 저랑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 파이팅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동을 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체화가 됐고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그래프만 보면서 이건 무슨 내용이었죠? 무슨 내용이었죠? 가정은 뭐였죠? 전제는 뭐였죠? 이 모형은 뭐가 중요했죠? 라고 하면서 쑥쑥쑥쑥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오늘 뭐 노동경제학 설명 플러스 이제 뭐 제 강의나 아니면 저의 그런 그 철학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저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노동경제학에 대한 좀 겁을 없애시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과목이고 잘 준비하시면은 수험 기간을 진짜로 굉장히 빠르게 압축시킬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이제 의심하시고 비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목에 있어서도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지 스스로 법령을 찾아보시고 스스로 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비판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체화시키는 방식으로 1년을 공부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1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노무사 시험이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이게 막 점점 경쟁이 심해져서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가지 않는 이상 지금 빨리 꿀을 빠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번호랑 연락처 남겨드렸으니까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신 부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